우리나라 그 학부모님들은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에만 들어가도 뭘 생각하시냐면, 우리 아이 나중에 무슨 대학 보낼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를 어느 대학에 보낼 수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바로 어차피 대학 가봤자 4년만 지나면 졸업입니다.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사회 진출, 즉 취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어느 대학을 보낼 수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대개 학부모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특히 지금 자라나는 초중고생들이 사회로 진출할 때는 지금부터 한 10년이나 심지어 20년 뒤일 겁니다. 그러면 10년이나 20년 뒤에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도대체 뭘 보고 뽑을까요?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옛날에 이 대기업에서는 이른바 입사시험이라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게 언젠가부터 없어졌죠. 그럼 뭘 본다고 합니까? 그 다음에는 요즘 이제 스펙을 본다고 하는데, 요즘 이제 취업재수생이나 이제 대학 4학년쯤 되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요새 들어 이 취업하는데 스펙의 중요성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10년, 20년이 지나면 분명히 과거에 그러했듯이 꽤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미래형 인재의 조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미래형 인재의 조건 중에서 우리가 첫선 꼽을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창의성이죠. 이 창의성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존중되지 못해왔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바로 기업의 입장에서 뭔가 다른 상황을 맞이한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20년 전에는 뭘 했을까요? 삼성전자가 20년 전에는 뭔가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정답이란 뭐냐? 1등이나 2등 하는 기업이 하는 거를 열심히 모방하는 거죠. 즉 소니나 도시바가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럼 우리 열심히 따라하자. 그러니까 앞에 뻔히 내가 따라해야 할 이 모델 또는 대상이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전 세계 전자업계에서 몇 등 합니까? 자기가 1, 2등 하고 있죠. 그런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꽤 있습니다. LG화학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이런 회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즉 이제는 따라할 대상이 없는 거죠. 즉 정답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기업도 해보지 않은 것을 난생 처음 해봐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한 거죠. 그래서 기업이 가져야 될 창의성의 수준이 이전과는 굉장히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만 달라진다고 물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뭘 바꿔야 될지는 명확합니다. 일단 기업 내 조직 문화를 바꿔야 되고요. 또 기업 생태계를 바꿔야 되고, 하나 더 있죠. 그 기업에서 일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미래 인재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창의성을 키운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한테 네 견해가 뭐냐? 예를 들어서 서양이라고 해서 정답을 빨리 찾는 교육을 안 시키는 건 아닙니다. 걔네들도 정답을 빨리 찾아라 이런 교육을 많이 시키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이 시키는 교육이 네 생각을 한번 얘기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또 네 논리를 한번 전개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네 정서를 표현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줄기차게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 교육은 서양 선진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뒤떨어져 있죠. 너의 견해, 너의 논리, 너의 정서,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이것이 존중되어 본 경험을 얼마나 했습니까? 따라서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존중되고 북돋아지는 이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아이들의 창의성이 커지는 것이죠. 미래형 인재의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미래형 인재의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이 역량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무엇과 대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냐면, 머릿속에 뭔가 지식을 많이 쌓아놓는 이것이 아니라 지식을 구워먹고 삶아먹고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이제 역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지식을 얼마나 정확하게 소유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그런데 지금은 네가 지식을 활용하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결정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인터넷입니다. 여러분 요즘 지식이 모자라면 누구한테 물어보십니까? 그렇죠. 인터넷 속에 우리가 광속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을 머릿속에 쌓아 짊어지고 다닐 필요가 예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이죠. 이게 대학 입시에도 어느 정도 트렌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 언어 영역이나 수능 외국어 영역을 보면 긴 제시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언어 영역이나 외국어 영역 시험에 나와 있는 제시문, 이 중에서 학생들이 과거에 교과서 같은 데서 본 적이 있는 글이 다시 나올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이거 모르시는 학부모들 많은데 무려 0%입니다. 다 난생 처음 보는 글이죠. 일부러 이런 겁니다. 일부러 난생 처음 보는 자료를 보여주고 나서 뭘 물어보느냐? 너 이거 이해되느냐 이거예요. 독해력이죠. 이 글의 요지가 무엇인 것 같냐? 또 이로부터 네가 논리적 추리를 한번 해봐라. 추론 능력을 물어보는 겁니다. 수능과 같은 객관식 시험은 사실 독해력이나 추론 능력까지는 되는데 논증 능력은 이제 논술형 시험으로 넘어가야 가능합니다. 네 생각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런데 그걸 우기지만 말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논거를 들어봐라. 이게 논증 능력이죠. 근데 이런 독해 능력, 추론 능력, 논증 능력 다 력자로 끝나죠. 이 역량이란 말을 우리가 두음 법칙을 무시하면 역량입니다. 즉 과거 우리가 봤던 대학 입학 학력고사 기억나십니까? 이게 1980년부터 93학년도까지 있었던 시험입니다. 이것은 머릿속에 네가 얼마나 지식을 정확하게 소유하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네가 이 머릿속에 이걸 넣어놨으면 맞출 것이고 안 넣어놨으면 틀릴 것이다. 이것이 이제 대학 입학 학력고사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수능이 되면서는 뭔가 좀 달라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러 난생 처음 보는 글을 보여주고 나서 네가 가진 역량의 수준을 한번 테스트해보자. 이런 식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겁니다. 그럼 만약에 앞으로 더 이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동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명확합니다. 바로 논술형으로 하든가 또는 입학사정관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이러한 흐름은 세계사적인 대세입니다. 거꾸로 못 돌아갑니다. 특히 거꾸로 못 돌아가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인터넷이죠. 우리는 지금 인터넷 혁명의 초기에 살고 있고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이런 변화가 더 가속화될 겁니다. 자, 미령 인재의 세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협동 능력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개인들을 열심히 경쟁을 시키면 조직의 경쟁력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개인 간 경쟁을 열심히 시켜야만 조직의 경쟁력이 커진다면 예를 들어 제가 회사의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이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사장님이 사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다가 옆에 있는 동료가 어려움을 겪으면 돌보지 말고 외면하세요. 제치세요. 그래서 나 혼자 홀로 잘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자, 이렇게 말하는 사장님이 있다면 이 사장님은 정신 나간 사람이죠. 사장님은 늘 뭐를 강조하냐? 바로 협동을 강조합니다. 옆에 사람과 잘 협력하세요. 그리고 다른 부서와도 잘 협력하세요. 상관과 부하 직원과 잘 혼연일처가 돼서 우리 회사 잘 나가게 하죠. 그러죠. 물론 경쟁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이 회사의 외부에. 다른 회사와의 경쟁이 있긴 하죠. 하지만 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내부 경쟁을 체계적으로 통제하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조직 전체의 경쟁력에 협동 능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바로 한 달쯤 전에 전 세계 36개국의 학생들의 사회적 협업 능력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 36개국 중에서 사회적 협업 능력, 우리나라 학생들이 몇 등을 했냐? 35등을 했죠. 꼴찌에서 2등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든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한테 익숙한 상대평가 제도라고 봅니다. 즉 성적표에 등수가 나오는 거죠.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요. 너 반에서 몇 등 했니? 학년에서 몇 등 했니? 너무나 익숙하지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 중에서 성적표에 등수가 나오는 이런 나라는
선진국 중에서는 사실 한 나라, 일본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모두 다 절대평가죠. 미국 같은 데는 그냥 대학 성적표처럼 ABC만 나오고 다른 나라들은 그냥 점수만 나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5점 만점이에요. 5점이 최고점입니다. 그리고 등수가 안 나와요. 왜 등수가 안 나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하고 실력이 비슷한 애가 옆에 있는데 얘가 공부를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학부모로서 와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자녀에게 옆에 있는 친구를 도와주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외면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부모는 도와주려 하겠지만 학부모는 외면하라고 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들은 정신분열이 됩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제도입니까? 윈윈이 불가능하죠.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게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얘를 제껴야 내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선진국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절대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아이들의 사회적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이게 기업을 포함한 이 사회의 대부분의 조직에서 매우 중시하는 이 아이의 기본 인성, 역량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수업에도 활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서양에서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 수업 중에 하나가 이제 이른바 협동학습이라는 방식의 수업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한 4명 정도씩 팀을 이뤄가지고, 그래서 이 팀별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처음에 야, 오늘 인수분해 뭐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고 이제 아이들한테 뭐 자료를 주고 인트로덕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선생님은 별로 안 바빠요. 애들이 바빠요. 4명씩, 5명씩 팀을 이뤄서 뭔가를 열심히 이제 과제를 수행하고 막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아이는 수학적 재능이 좀 뛰어난 아이인데 B라는 아이는 좀 수학적 재능이 좀 떨어지는 아이라고 쳐봅시다. B가 뭔가를 하다가 옆에 애들이랑 뭔가를 열심히 하다가 뭐 의문이 생깁니다. 야, 이게 왜 이런지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이 B는 이걸 교사한테 물어볼 것 같습니까? 짐작이 되시죠? 누구한테 물어보냐? A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A는 야, 이게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 해본 사람은 다 아는데요. 이러면 A도 도움받아요. B만 도움받지 않습니다. 이런 협동학습을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교육선진국으로 아주 유명한 핀란드입니다. 초중고 시절에 이걸 줄기차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핀란드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달인이 되어 있습니다. 뭐의 달인이냐? 협동의 달인, 그리고 팀워크의 달인, 그리고 리더십의 달인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현대사회 기업이 요구하는 매우 중요한 능력이죠. 그래서 핀란드는 그렇게 경쟁을 안 시켜요. 진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아이들 경쟁을 안 시키는데도 경쟁력은 그렇게 높은 겁니다. 교육 경쟁력 세계 1위로 나오죠. 기업 경쟁력도 세계에서 1, 2, 3등 사이에서 놉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입사시험도 받고 그 다음에 요즘 스펙 본다 그러고, 근데 최근에 뭔가 좀 달라지는 것 같다. 앞으로는 뭘 보고 사람을 뽑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식으로 사람을 뽑느냐, 인턴 사원을 통해서 많이 뽑을 겁니다. 네가 뭐 머릿속에 얼마나 넣는 거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와서 네가 한번 일을 해봐라.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또 다중면접이죠. 세계에서 제일 큰 인터넷 기업이 구글인데 구글이 심지어 한 사람을 뽑을 때 무려 이 사람이 17번까지 부른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두 번이면 이 사람이 아주 완벽하게 자기를 포장할 수 있겠지만 4번, 5번, 10번 부르러서 계속 보면 맨 밑바닥까지 다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선진국에서 많이 쓰이는 게 추천서죠. 내가 이 사람을 몇 년간 봐왔는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굉장히 강력한 자료입니다. 이런 것의 중요성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가 되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검증하고자 하느냐? 바로 네가 얼마나 창의적인 사람, 창의적인 발상과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보자. 그리고 너의 역량의 수준을 한번 점검해보자. 네가 머릿속에 쌓아놓은 지식의 양 말고 실제로 너의 액티비티, 활동을 통해서 표현되는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자. 그리고 너의 협동 능력, 네가 얼마나 이 주변 사람들과 팀워크를 잘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보자. 이런 것을 검증하고자 할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미래형 인재의 3대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얼마나 이런 것을 키워주기에 적합한 시스템이었습니까?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대단히 반성을 해야 되고 우리의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